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고퀄리티 역사 생산방송 역사공작단. 다양한 역사적 시선으로부터 오늘도 또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시즌4 사회를 맡은 월아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현대사 공부하는 조르디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손끝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새벽입니다. 게스트쌤 소개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날씨가 어떤가요 요즘? 손끝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저의 정체성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전 예전에 녹음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습이 내 몸에 가라앉는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다.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스크림보다 빨리 녹는 월아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더위에 좀 약한데 특히 요즘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가만히만 있어도 지치고 그래서 요즘 날씨가 참 너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빨리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위를 날리는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더위 저는 제가 방송할 때 아마 조금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일단 물에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뭡니까?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요즘 공포소설에 빠져가지고 그 공포소설 미디어 리뷰를 해주면은 이거 재밌겠다 해서 밀리의 서재 같은 거에서 찾아보고 뭐 이북 결제해서 보고 막 이러거든요. 소설은 저는 실물책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이북으로 사서 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좀 그런 식으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밤에 잠이 안 올 때라든지 아니면 괴담 스트리머들이 들려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서 여름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르디 쌤께서도 공포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포 영화 이런 건 잘 못 보는데 생각보다 막 귀신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무서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귀신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는 제 약간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기가 센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막 가해놓은 적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고. 진짜요? 네. 근데 어쨌든 주변에 귀신 봤다는 사람도 은근히 많고 가해도 뭐 놀리고 막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진짜? 네. 저도 살면서 가위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번.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저희 연구실이 예전에 산에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음기가 되게 세가지고 네. 막 지하 소파에서 쪽잠 자다가 귀신 봤다는 선배들도 많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낮에 밖에서 막 까치 오는데 잠깐 쪽잠 자야지 이러고 엎어져서 자는데 한 30분 자다가 깼거든요. 정신은 일어나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러고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가위 풀 때 뭐 혓바닥부터 움직여라, 손가락부터 움직여라 하는데 그 상태로 이러고 있다가 무서워서 바로 집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새벽샘의 기운조차 눌러버린 귀신. 그러니까요. 더위 얘기를 하다가 왜 공포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몇 년째 준비하던 공포, 더위를 날려버릴 공포 특집, 귀신 특집입니다. 귀신 특집. 와 재밌겠다. 오싹오싹한. 오늘은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오싹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근대의 귀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남량 특집, 귀신 특집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전근대의 고려시대의 귀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오랜만에 돌아오신 게스트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돌아온 짱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오셨을지 짱구쌤께서 최충원 그때 혼인 가지고 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거 하고 영국에 있을 때 홍시쌤이랑 같이 한번 방송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도 한 4년 전이 될 것 같거든요. 오래됐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는지. 뭐 연구자가 행방불명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논문 쓰고 있었습니다. 네, 학위 논문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귀신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기도 해서 좀 방송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귀신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또 본 적은 없어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 같은 거 무서워도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이런 연구를 또 하기도 했고 실제 개인적으로도 유해 발굴 군대에 있을 때 유해 발굴을 해서 이런저런 또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또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저희에게 귀신 방송을 해주시러. 전근대 고려시대의 귀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역사공작단의 모든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팟빵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274-910-430-21107 오경석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짱구쌤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의 주제는 일단 정근대, 조선 초기 정도, 고려시대랑 조선 초기 정도까지의 어떤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남아있는 기록들과 그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념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사회에서 이 귀신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방송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는 만화가 있어서 소개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강철의 연금술사나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나 저기 은수저 같은 만화를 그렸던 아로카 히로무 작가가 최근에 연재하고 있는 황천의 치가이라는 만화를 즐겨봤고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고 해서 근데 애니메이션 만화책으로 사서 봤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뭐 깊숙한 스토리는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치가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귀신, 신령 이런 존재들이 있고 이들은 이제 되게 특이하게 치가이가 찾아봤더니 짝이라는 뜻이래요. 두 개, 짝, 한 쌍. 세트. 근데 무조건 쌍으로 다녀요, 걔들은. 근데 이제 일본의 전역에 아마 산재하던 그런 귀신들, 특히 일본은 요괴나 이런 게 많잖아. 이누야샤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그런 애들이 한 쌍으로 다니는 애들을 그 치가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치가이와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본 역사와 관련된 뭔가 그런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그 비밀을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이제 거기에 수많은 이제 일본의 귀신들, 신령들, 요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컨셉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주인이랑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주인이 죽어버리면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이 야생의 치가이가 돼서 이제 구천을 맴돌게 되는 그런 애를 다시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또 계약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을 된다거나 혹은 이게 주인과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는 순간 이제 본존이라 그래서 일종의 자신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물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석상으로 돌아간다거나 어떤 애들은 뭐 그런 죽은 사람의 팔다리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기하네. 본존이라고 돌아가는데 일종의 이걸 보면서 고려시대나 정근대에서도 굉장히 이런 물건들의 신령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했던 감각들도 있었던 것 같은 게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직 연재가 안 끝나서 연재가 끝나야 다 볼 수 있는 성격이시라면 뭐 기다리시면 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건 본격적으로 귀신 특집을 하기 앞서서 귀신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귀신이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상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우리 세대는 뭐 전설의 고향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오라이 곡성 뭐 이런 거. 흰 소복을 입은 뭐 처녀 귀신이라든가 맞죠. 그렇죠. 이제 네. 내 다리 내나 하는 무덤에서 네. 나오는 그거거나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강시 이런 것도 좀 생각나요. 네. 어릴 때 봤던 그쵸. 영화에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뛰어다니죠. 그런 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일단 좀 학술적이라기보다 조금 전문적으로 보자면 이게 신이하거나 기괴하게 여겨지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실체를 이르는 단어나 의미, 어떤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귀신이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귀와 신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서 어휘를 풀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의적 한자의 자의로 보자면 신은 자연에서 유래한 초월적 존재, 우리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갓이라고 말하는 신에 가까울 것 같고요. 네. 귀라고 하면 이게 제가 본 연구에 따르면 이게 귀가 돌아간다도 귀랑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을 해서 사람이 죽어서 된 사후적 존재를 귀라고 구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한테 조금 더 익숙한
해석하거나 이제 고려시대 기록 이규보의 어떤 그런 기록에서도 등장하는 구별법은 신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어 숭배받아야 하는 초자연적 존재. 우리가 숭배를 하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서 된 존재든 이런 거 무관하게 그런 존재가 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 귀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해롭거나 회피해야 할 초자연적 존재. 그리고 요괴라던가 우리 쉽게 말하면 좀 우리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구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게 사실 좀 더 일반적이긴 하죠. 그 안에 다 포괄이 되는데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신과 귀는 좀 구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고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성리학, 우리가 또 성리학적인 어떤 세례를 받은 사회이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 그 귀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리학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운동 그 자체, 그러니까 자연 운동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의 귀신이나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형태나 존재로서의 귀신보다는 추상적이거나 조금 더 철학적 개념으로서 이제 귀신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알 수 없는 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괴력난신은 논하지 않겠다. 네. 그런 식에서 기원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리학의 세례를 500년 조선사를 거쳤지만 사실 이렇게만 귀신을 사고하지 않잖아요. 다 네. 귀신 믿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죠. 봤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네. 수시로 어디 가서 기도하고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리학에 대한 관념이 있으면서도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실제하는 존재로서의 귀신에 대한 관념도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인식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귀신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유동적인 개념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그 사회에서나 혹은 인간에게 각 개인에 있어서 어떤 효과, 효용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이건 제가 좀 참고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자분이 언급하신 걸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게 오감으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혹은 이해하지 불가지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직면한 주체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체계나 상징적인 의미나 도덕체계에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이 결국 그 사람을 불안하고 무섭게 만드는 거, 두렵고 그런 불안이 발생을 하고 나면 이 지점에서 내가 어찌됐건 불안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직면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체계, 이해 체계, 도덕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맥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동원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주변의 자연 사회를 나름 자신의 논리로 이해하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체가 고안하거나 받아들인 나름의 설명 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시를 들자면 정근대 사회에서 전염병이 창궐한다. 우리 역귀, 여귀. 우리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그걸 접근을 하고 대처를 하는데 네. 이 당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맞아요. 발생했는지, 왜 전파가 되는지, 왜 죽는지 그런 상황이거나 전쟁. 사실 지금에서 우리가 뉴스로 보면서 뭐 트럼프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 푸틴이 뭐 전쟁이 일어나 이게 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만 네. 사실 당시에 그 몽고가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일반민이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맥락을 그냥 너무 무지막지한 이상한 말타놈들이라서 다 죽여버리는 상황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사람이 죽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객사. 예, 갑자기 뭐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창귀. 뭔가 그런 후손 없이 죽는다거나 뭔가 이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방치하고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럴 때 귀신의 개념이 동원이 되고 이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귀신이 어찌됐건 어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귀신들에 대해서 이 인간들은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런 그 만화나 아까 제가 말했던 황천의 치가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귀신들,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런 귀신들의 종류는 정말 무한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는 귀신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것이 분류되는 방식은 또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조선의 귀신이라고 하는 그 일제 총독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책에서도 이제 자신들 그 조사한 무라야마 지준인가 하여튼 그 연구자가 한 분류법도 있고 거기에 또 수록된 게 조선시대 때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방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대별로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조선 전기의 어떤 성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분류한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그래도 귀신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하고 분류했는지의 일단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성현이 지은 부유자 담론이라는 그 글에 따르면 귀신을 7가지로 일단 세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귀신.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걸 매개로 말을 전달하잖아요. 무당을 만나면 그 무당이 나는 강감찬 귀신을 모셔 이러면은 그냥 강감찬 귀신의 말을 무당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귀신. 실체는 모르죠 아무도. 네. 그런데 이제 무당이라는 어떤 존재를 매개로 전달해 주는 귀신. 아까 말한 그 황천의 치가이에서도 치가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 치가이가 내는 소리나 현상만 느끼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괴한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귀신. 이제 뭔가 있는데 뭔가 자기가 주변에 내가 뭔지 모를 자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서양에서 폴터가이스트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막 떨어지고 막 설명할 수 없는 행동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거를 야기하는 귀신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깊은 밤중에 횃불을 들고 다니는 귀신. 우리가 시간 도깨비 불이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어릴 때 만화에서도 도깨비 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깨비인가 하여튼 그런 꼬비꼬비인가요? 네, 막 변신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도깨비불이라고 흔히 말하는 도깨비들 그런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보면 당대인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일으켰던 실제한다고 믿어지는 귀신으로 성현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성현도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존재하긴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감정을 불러일으키긴 하는데 이제 본인은 성리학자니까 좀 판단을 유보하긴 했지만 존재한다고는 인정했던 귀신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려놓은 것으로 그 앞에 지전을 걸어놓으며 천한 시골 사람의 집에 붙어있는 귀신. 그러니까 일종의 미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현도 이거를 뭔가 혹세무민하는 그런 귀신. 그러니까 실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그 집에다가 사당 모셔도 그림 그려놓고 막 기도 드리잖아요. 사실 실제 하지도 않는데 뭔가 사람들 혹세무민하는 그런 귀신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고 비슷한 유형의 성격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그림이나 소상, 그러니까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귀신. 일종의 뭔가 실제 하기보다는 미신으로서 우상으로서 이렇게 하는 귀신. 이 두 가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더 성리학적인 성격이 많이 반영된 귀신인데요. 여섯 번째는 천자, 제후, 대부 같이 위격에 맞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자연신, 종묘사직신이나 성황신, 풍천, 우레, 무슨 신, 이런 식 나라에서 뭔가 그러니까 천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 그다음 제후국인 국왕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귀신들, 자연신인 거죠, 일종의 추상적인. 그다음에 마지막에 조상신, 집에서 이제 자신 조상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대상이 되는 신, 이 사람들 자신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제 귀신을 분류를 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귀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듣다 보면은 뭐야 저것도 귀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맞아, 저희가 맞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떠올려 보시면서 네, 사실 귀신이나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누군가의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범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제가 좀 참고한 연구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필기 야담에 나오는 조선 후기까지 쭉 비교를 쭉 분류를 하시고 귀신을 3가지로 구분하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법적 질서를 구현하는 역사적 위인이나 조상, 친척 등 이념과 도덕을 공유하는 신령한 귀신으로 하나를 분류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역위, 원기처럼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거나 죽어서 제사를 못 받는 그렇게 원한을 품은
귀신으로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신원을 호소하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장화홍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와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걸 풀어주기를 원님한테 늘 찾아가지만 원님은 네. 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귀신, 먼 길을 보통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인간적인 형태나 비인격적인 속성을 지니며 목적 의미를 불명한,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가 불분명한 재난과 장난을 일으키는 기괴한 귀신, 일종의 도깨비.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 있을 법한 그런 귀신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빗자루로 변신하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막 그래서 인간을 그냥 놀래키게 하고 뭐 별거 네. 물론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들이 재밌어서 하는 네. 그런 귀신으로 분류하신 것 같네요. 네, 전래동의 혹부리 영감처럼 아, 도깨비 만나서 그러네요. 때려갔다 혹 붙이고 오는 그런 걸 일으키는 장난이잖아요. 그런 하는 게. 그렇죠. 그런 귀신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귀신, 전근대, 특히 조선 전기의 귀신 분류 그리고 그것을 분석한 연구자의 귀신 분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귀신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귀신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아까 제가 7가지 분류를 제시했다고 하는 성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실 용제총화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었는데요. 용제총화. 네, 용제총화라고 해서 이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사실 귀신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 통용되거나 어떤 풍문들이나 수많은 어떤 자기 경험담들, 그래서 정말 사회에 잡다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 그 안에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왕왕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 중에 좀 소개해드릴 만한 재밌는 귀신, 여튼 즐거운 귀신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제가 짱구쌤께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요새 이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라고 하면서 심야계다 네, 그런 그런 느낌으로 요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을 해주시면 어떨지. 그리고 괜찮다면 다른 에피소드들은 다른 쌤, 새벽쌤이나 조르디쌤의 목소리를 빌려서 전달을 해봐도 괜찮을지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케이. 괜찮으실까요? 해보긴 하는데 짱쌤께 연기까지 부탁드리는. 연기는 네 여튼 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거는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귀신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무당이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 드러내는 귀신, 아까 성현이 첫 번째로 분류했던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성현이 이제 자신의 장모의 경험을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현의 장모는 정씨였는데 지금 경기도 양주인 것 같습니다. 양주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집에 귀신, 그러니까 어린 계집종이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계집종에게 귀신이 들러붙은 겁니다. 들러붙어서 몇 년 동안 떠나지 않았는데, 근데 이 귀신이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화복 길흉, 그러니까 내가 잘 살지 못 살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그때마다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미래를 예견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다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앞에서 숨기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숨기거나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집안에는 아무런 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사실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로만 보이는데 네.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서 늙은 꾀꼬리 혀와 같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늙은 꾀꼬리 혀와 같은데 낮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목소리가, 밤이면 대들보 위에 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웃에 그 정씨 집의 이웃에 대대로 명문가인 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마님이죠, 주부가 보물 비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의심했냐, 본인이 늘 데리고 다니는 계집종을 의심하면서 계집종을 구타했다고 합니다. 종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진실을 알려고 이제 이 정씨 집에 있는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을 찾아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어디 있을까? 물어봤을 때 귀신이 있는 곳을 알고는 있는데 그 너한테 말하면 되게 무한해질 텐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주인이 직접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종이 다시 계집종이 맞고 맨날 그 의심받아서 맞았던 종이 다시 본인 주인에게 가서 알려주니까 그 마님이 친히 좁쌀을 가지고 와서 문복했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실제로 왜 어떻게 된 건지 귀신한테. 그러니까 귀신이 또 하니까 또 뜸을 들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너한테 말하자니 말을 못하겠다.
내가 한 말하면 너가 너무 무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주부가 여러 차례 물었는데 끝내 응하지 않으니까 주부가 꾸짖었답니다. 귀신을. 막 왜 네 귀신 따위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왜 대답을 안 해주냐라고 했더니 귀신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아무 날 몇 날 며칠 저녁에 당신이 이웃 누구와 함께 당나무 밭에 들어갔는데 어머. 그때 그 비녀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라고 어머. 하니까 종이 찾아가서 주부가 매우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일부러 이 내용 안 읽고 왔거든요. 대본 짜면서도 이 재밌음을 느끼기 위해서 너무 민망하게. 재밌어. 사실 제 아내 같은 경우 이거 들으면은 안 믿겠죠. 그럴 리가 있냐? 뭐 몰래 지켜보고 있었겠지 이렇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집의 종이 물건도 훔쳤는데 이때 귀신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아무개가 이를 훔쳐 어디방 숨겨놨다라고 하니까 그 물건을 훔친 종도 아니 어디에 있던 요물이 남의 집에 와서 의지하느냐라고 꾸짖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들키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꾸짖은 거죠 귀신을 오히려. 근데 갑자기 그 종이 꾸짖던 종이 물건 훔친 종이 갑자기 기절했답니다. 땅에 떨어져서 기절을 하니까 그리고 좀 잠시 시간이 지나서 깨어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이 자색 수염 붉은 수염을 한 장부가 내 머리털을 잡아 당기니까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내가 깨어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이제 빡쳤다네.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 본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응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찌됐건 사람 사는 집에 귀신이 붙어있다라는 소문이 별로 듣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아무리 이거를 잘 보여줘도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점점.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감각으로는 이제 복수를 하거나 뭔가 해코지를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 귀신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국이라고 해서 이제 재상 정도가 되는 이제 정구랑 정부 형제가 이 집에 오기만 하면은 귀신이 이 정부 형제를 무서워해서 도망갔다가 이 두 사람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상국이 이 귀신을 불렀답니다. 아마 계집종을 불렀겠죠. 불러서 말하기를 넌 숲으로 가라. 이제는 사람 사는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더니 귀신이 내가 여기 온 뒤로 집안을 잘 되게 힘썼는데 재앙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집을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떠나라고 하니 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귀신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붙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내 장모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귀신 얘기의 그쵸. 레퍼토리죠. 사실성을 더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어찌됐건 귀신이 사람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되면서도 어찌됐건 사람 사는 집에 붙어서 오래 활동하는 건 또 안 좋게 봤었던 인식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무서운 얘기를 하기보다 이런 귀신 얘기. 좋은 귀신 얘기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두 번째는 새벽 샘께 읽는 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귀신인지 그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공포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거로 분류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울 수도 있긴 한데 영상이 좀 첨가가 되면 무서울 텐데 이게 영상 없이 목소리로 해야 되니까 여튼 비명 행사에서 원한이 해소되지 않은 그 제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기나 여기로 노여움을 드러내는 그런 귀신에 대한 얘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이웃에 기제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기가 기할 기자인 것 같고 제추는 벼슬 이름 같은데. 네. 이게 네. 기씨성을 가진 아. 고위직.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줄이 이제 기유. 그러니까 이름이 유고 성이 기. 성이 같은. 기씨인 네. 그런 당대의 그런 유명한 명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기제추의 손자 기유와 더불어 같이 어린 시절 소꿉친구처럼 지냈다고 해요. 근데 제추가 죽고 내가 유와 함께 벼슬을 하다가 내 친구가 집안일을 맡아 집에 있더니 얼마 안 돼서 집이 흉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 친구 또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웃으로부터 얘기를 전달받아 들었어요. 어떤 아이종이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문득 보니까 그 등에 무슨 물건이 붙어 있고 아기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리둥절해서 들어가 찾아보았으나 그 아이 등에 붙은 물건은 볼 수 없고 꽤 오래되어 풀어지는데 온몸에 땀이 줄줄줄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집에 괴상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는데 이제 사람이 밥을 짓고자 하면 뚜껑은 그대로 있는데 똥이 밥솥 안에 가득하고 밥이 뜰 흩어져 있고 아니면은 소반이나 바리를 집어서 공중에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커다란 솥을 들어서 공중에 돌리다가 이를 막 치면은 소리가 엄청 큰 종소리처럼 막 울리고 혹은 채소밭에 채소를 모두 파서 거꾸로 심어가지고 잠깐 사이에 모두 말라 죽어버리게 하고 이런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옷장을 자물쇠로 잠갔지만 옷이 모두 꺼내어져 있어서 대들보 위에 막 얹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모두 제자를 붙여 과두문자에 전자와 같이 하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뭐 그냥 뭔가 글자를 뭔가 되게 뭔가 글자가 막 벽에 새겨지는데 그걸 막 해괴망측한 글자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그렇게 어머 그걸 전자라고 그냥 표현을 전자와 같이 했다는 게 뭔가 좀 알아보긴 힘든데 뭐 글자는 같긴 한데 막 그런 무당들 부적 쓰는 막 그런 느낌 좀 무서운 느낌 나는 그런 글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써져가지고 되어 있고 혹은 사람이 없는 아궁이에서 불빛이 갑자기 확 일어나고 만약 이 불을 끄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 문간방에 옮겨부터 다 태워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집을 버리고 거처하지 않은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어요. 친구가 말하기를 선조가 살던 집으로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하니 어찌 사람된 자로서 선조를 받드는 뜻이겠느냐, 대장부가 어찌 귀신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느냐 하고 다시 용기 있게 들어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 괴상한 일이 계속 다시 일어나 밭바리를 옮기거나 똥으로 사람의 낯을 칠하기도 하거나 내 친구가 만약에 꾸짖으면 공중에서 외치길 기도사가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 라고 하니 얼마 안 되어 친구도 병을 얻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유해 표제 유계량이 난리를 음모하다 사형당하더니 그 귀신이 집에 의지하여 빌미를 일으킨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성현의 입을 빌어 새벽쌤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정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잘 읽었나요? 네. 이게 어찌됐건 이 여기서도 이 귀신 이 난리를 일으키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이 귀신으로 누가 지목되고 있냐면 기유라고 하는 그 집에서 다시 들어가 살다가 병들어 귀신 때문에 죽은 기유의 표제, 그러니까 친척 사촌 정도 되는 친척 동생인 이제 유계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반란죄로 이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한 억울하게 반영 모의로 몰려서 죽은 그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 정도 원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런 일을 일으킬 만한 귀신은 저 사람이겠다라고 의심을 했다는 소문이 웅성웅성 당시 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물체가 움직이고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고 얼굴에 똥칠이 되고 밥이 똥이 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밥이 없어졌어. 답이 없어.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정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시드렸던 도깨비와 같이 자연물이 변화한 어떤 자연적인 뭔가 형체도 알 수 없고 누구가 일으킨지도 잘 모르는 자연적인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제 귀신, 도깨비와 같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조르디 쌤의 입을 빌어 전달을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그냥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숙 안부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양의 후예인데 젊었을 때 파리한 말을 타고 어린 종 한 명을 데리고 서원에 있는 별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다가 별장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랑 한 명도 없고 동쪽으로 현성 쪽을 바라보니까 횃불이 비치고 떠들썩해서 유렵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유렵이 뭔 뜻인가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산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그런. 근데 그 횃불이 기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좌우를 삥 두른 것이 올인화되는데 보니까 모두 빈틈없이 도깨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말을 책찍질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도깨비불이 모두 흐트렀습니다. 나중에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와서 막 조금씩 내리는데 길은 더욱 험해지고 그 마음속으로는 귀신이 도망간 것을 기뻐하면서 공포심이 좀 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고개를 넘어서 산기슭을 돌아 내려갔는데 아까 봤던 그 도깨비불이 겹겹이 앞길을 또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책도 없이 칼을 뽑아서 크게 소리치면서 나아가니 그 불이 일시에 모두 흩어져서 우거진 풀숲으로 들어가면서 손바닥을 치며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별장에 도착해서도 계속 찜찜해서 창에 의지한 채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이 비복들은 소울불을 켜놓고 앉아서 길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빛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 귀신이 또 왔구나 하면서 칼을 들고 치니 좌우에 있던 그릇들이 모두 깨지고 비복은 겨우 위험을 면하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거는 진짜 그냥 저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자연이나 이렇게 뭔가 너무 거대한 자연이나 뭔가 비가 많이 오거나 막 음습하거나 이런 데 가면 뭔가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아마 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좀 기운이 좀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는 와중에 뭔가 산중에 고립이 된 상태에서 경험을 한 거죠. 자신 별장을 가는 길에 생각보다 아마 그 일정이 뒤처지면서 이제 산 속에서 좀 밤이 되니까 아마 그 속에서 본인이 느낀 두려움이 아마 이 도깨비불이 아마 반딧불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너무 로맨틱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반딧불한테 칼을 휘두른 거. 네. 사실 이렇게 사람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이게 그 당시가 우리가 반딧불인 줄 알고 보면 로맨틱하지만 그걸 뭔지 그렇죠. 두려워하는 네. 상태에서 그런 걸 보면은 네. 아 이게 뭘까 두려운 상태에서 그걸 도깨비불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무작정 그걸 이제 내달린 거죠. 앞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되면서 자기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는 돌아오고 나니까 이 별장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던 그 노비들이 이제 불을 아마 밤이니까 너무 큰 불 안 켜고 작은 불 켜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깜빡깜빡하게 잠결에 깜빡깜빡한 걸 보니까 이것도 도깨비다 해서 이제 칼을 휘두른 거죠, 노비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노비들도 이제 시키면 죽을 뻔한 건데 여튼 다행히 죽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당시에 사실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도시나 도로가 발달하지 않고 가로등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밤에 뭔가 산중을 이동한다거나 했을 때 특히 이제 그런 날에 비가 오거나 해서 물안개가 깊게 끼거나 이러면 상당히 착시나 뭔가 잘못 보거나 그러면서 공포심이 몰려오는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담이 이제 수록된 어떤 일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현이라는 사람의 네, 외숙의 경험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외숙이라는 사람이 안향의 후예라고 하네요. 안향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한반도에 이제 성리학을 이제 가져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후예조차 이런 괴이한 경험을 했고 그걸 조선 전기에 성현이라는 사람이 글로 남겨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귀신 분류와 성현의 용제 총화에 있는 에피소드를 몇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 짱구쌤의 전공이신 고려시대 귀신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고려시대 귀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려 시대에도 사실 이게 이런 용제총화 같은 고려 시대에는 이런 민중이나 이런 사회 거리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기록들이 거의 많지 않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귀신에 대한 일화를 뭔가 한눈에 파악하거나 이러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록들, 여러 가지 기록들 산견되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사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성현의 7분류법이나 어떤 연구자의 3분류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느 정도 그 고려시대 귀신을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고려의 귀신을 그 앞서 제시해드렸던 분류 방법만으로는 포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성리학적 이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도입이 된 이후의 시기와 이전의 시기를 동일한 귀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려 사회에서는 귀신 혹은 신에 대한 개념, 어떤 접근법이 달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가 제일 큰 차이였냐라고 한다면 이제 고려에서는 영험성, 우리가 영험하다, 이 신이 영험하다. 그럼 어디 저기 대구 갓바위는 영험하니까 다 가서 기도드리고 뭐 만지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디 그죠. 돌이 유명하다 그러면 다 만져서 기도하고. 그다음 기이한 현상,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귀신 혹은 신이 숭배와 제의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험과 기이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숭배를 못 받는 거죠. 오히려 제사를 못 받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명분론적으로 제의의 대상, 제사를 숭배하거나
뭔가 이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어떤 사고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다른 거죠. 조선은 이제 대부 뭐 자기 사조 고조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국왕은 나라의 국왕은 성왕신과 종묘사직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명분론적인 건 약하고 오히려 이 귀신이 우리한테 공덕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고 체크하고 그걸 증명한 귀신에게 이제 숭배를 하거나 뭔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험을 드러내서 현실에 내가 직면한 문제들, 뭐 애를 못 낳는다거나 비가 안 온다거나 전쟁이 발생했다거나 전염병이 창궐한다던가 이런 문제적인 상황들을 해결하는 신들이 숭배를 받았고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잊혀지거나 제사를 못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을 어떻게 이 당시는 모셨냐, 제사를 드렸냐라고 하면 사묘라고 해서 일종의 사당 같은 건데 이 사당 안에 단순히 그림이나 혹은 동상 같은 걸 안치해 놓고 이제 그것을 귀신의 실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신상이나 그림을 대상으로 종교적 행위가 거행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당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위패로 바뀌잖아요. 네. 위패로 바뀌거나 아니면 단이라 그래서 사직단, 우리 종묘나 사직 가보시면 종묘가 아니라 사직 이런 데 가보시면은 건물이 아니고 야외에다가 이렇게 단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서 제의를 지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고려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그런 현상보다는 이런 사묘 안에 어떤 실체를 뭔가 하나 인간적인 실체를 놓고 그거를 믿게 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조왕건 동상이 발견이 북한에 지금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동상이 이제 사묘 안에 존재하고 거기에도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뭔가 씻겨준다거나 옷을 갈아입힌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런 동상이 안에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실체는 없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조선 좀 비교를 위해서 조선을 설명을 드리자면 성리학적인 명분에 맞는 신, 그러니까 예컨대 조령, 그러니까 조상신이 제사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국왕이나 대부, 사, 선비, 백성과 같이 각각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이게 명분론적인 어떤 차이, 그러니까 명분론적인 어떤 인식이고 이것은 고려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분인 거고 실제적인 어떤 관념은 당연히 고려시대부터 이어졌던 그런 관념도 지속이 되고 저희도 그 영향 하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성현의 분류법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걸 머리에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고려시대의 귀신의 유형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려 당대인 말고 이제 고려로 사신 왔던 송나라에서 고려로 사신을 왔던 서긍이 고려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증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뭐라고 서술이 되냐면 고려의 옛 풍속에서는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오직 귀신에게 비는 것만 알았으니 귀신한테 주문 비는 것만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 시기도 아니죠. 이후까지도 그랬지만 무당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의무라 그래서 이제 의사의 역할을 하는. 근데 이 상시만 해도 더 심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고려는 본래 귀신을 두려워하며 믿고 음양에 얽매여가지고 병이 들어도 약을 먹지 않는다. 비록 부자간에 지친 매우 가까운 친척 사이이더라도 서로 보지 않고 저주로 압승, 그러니까 저주로 뭔가 이런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이겨내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고려 사람들의 풍습을 묘사를 한 거죠. 이럴 정도로 고려 사람들은 일종의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귀신 이건 이제 송나라 사신 서긍 그리고 서긍을 따라온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따른 거기 때문에 고려의 실제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느냐에 대해서는 사료 비판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당시 고려인들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 귀신들에 대해서 귀신의 영향을 굉장히 믿고 무당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고려 귀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귀신을 이제 자신의
화와 복을 주관하는 혹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건 귀신으로부터 내가 행위를 잘해서 귀신한테 뭔가를 잘해서 좋은 보답을 받거나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게끔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귀신이 화를 일으킨다고 믿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조라고 하는 인물이 목종을 폐위시키고 고려 거란 전쟁에 나왔죠. 네. 강조가 이제 목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현종을 즉위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거란이 그걸 핑계 삼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강조가 원수로서 전쟁터를 나갔을 때 이제 기록에 따르면 강조가 방심을 해서 이제 거란군의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화가 나오냐면 이제 강조가 이제 위급했다는 걸 딱 인식을 하고서 일어나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눈앞에 목종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채로 거란군의 포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은 강조에게 원한이 있는 목종이 그 강조에게 뭔가 해를 끼쳤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고려 인종 같은 경우에 이자겸의 외손자인 인종이 추후에 이자겸과 척준경 그 측근인 척준경을 다 제거하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다시 잡고 난 이후에 자기 정치를 하는 와중에 병에 듭니다. 근데 병에 들었을 때 이제 무당한테 점괘를 본 거죠. 내가 왜 병에 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 무당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자겸과 척준경의 귀신이 가진 원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일종의 의학적 진단인 거죠. 당시에 네. 하니까 이제 그때 인종은 뭘 하냐면 이자겸과 척준경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신원을 복원해주고 그 사람의 자식들에게 벼슬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병을 치유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치유되지 않았지만 여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당시 사람들이 귀신이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도 줘야죠. 네, 복도 주는 존재로 다들 인정을 됐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하나씩 신의 종류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80%인가 70%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계시죠? 산 아닌가요? 산?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신은 일종의 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신은 뭐 쉽게 말하면 산을 주관하는 산에 체류하면서 그 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산신은 이제 호경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려 왕조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자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조의 선조입니다. 선조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네, 호경으로부터 이제 그 한 5, 6대가 내려오면 태조 왕건으로 오게 되는 그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산신이었다로 연결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개성 주변 지역에 살았겠죠. 그 동네에서 이제 성골 장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그 지역 사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두루 천하를 유람하다가 부소산의 왼쪽 골짜기에 이르러 장가를 들고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아마 부소산이니까 그 개성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은 부유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인과의 사이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장군이라고 불렸다는 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활을 잘 쏘아서 사냥을 일삼고 다녔는데 하루는 같은 마을 사람 9명과 그러니까 총 10명이죠. 10명이 평나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매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사냥 다니다 보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냥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동굴 앞에 호랑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왕가사는 남자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호랑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보통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생존하는 식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그 동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범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10명의 사람이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져서 호랑이가 딱 하나를 잡을 거잖아요. 먼저 딱 건드리는 그 관의 주인이 호랑이랑 맞서 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살자. 그러니까 희생양을 바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0명이 다 던지니까 호랑이가 누구의 관을 쳤을까 했을 때 호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을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경이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나가서 호랑이랑 싸우려고 이제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딱 나가자마자 호랑이가 사라졌답니다. 그 앞에 호랑이가 사라지는데
딱 나와서 호랑이 없어져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동굴이 확 무너졌답니다. 그러면서 9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호경만 살아서 산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평나군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제 9명의 제사, 나 죽은 9명의 제사를 지내려고 산신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산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알려야 되니까 신을 딱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평나산의 산신이 나타나서 현연한 거죠. 사람들 앞에 딱 형체를 드러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과부인데 이 산을 다스리는 과부다. 다행히 성골 장군 호경을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어떤 신의 정치, 이 산을 통치하는 신으로서 이 산을 통치하는 정사를 다스리고자 하니까 이 산의 대왕으로 이 호경을 봉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한테 호경을 평나산의 대왕으로 봉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호경이랑 이 산신이 여신이 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지고 평나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때문에 호경을 이제 대왕으로 모시고 이제 사당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산에서 9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구룡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구룡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랑 다른 구룡산일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신이 되는 거죠. 간택당했네요. 그쵸. 산냥이 여신. 간택당한 여신. 거지. 네. 과부 여신한테 납치당한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좀 더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호경이 산신이 되고 나서도 원래 현생에서 만났던 부인을 잊지 못해서 아마 와서 이 인간 부인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가 이어져서 왕건으로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계보의 기록인데 여튼 이 호경은 산신이 됐다라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룡산신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함유일이라고 해서 이게 무신집권기 시기에 활동했던 관료인데 이 사람이 성격이 무격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귀신 쟁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 안 믿고, 무당 안 믿고, 다들 어리석다 생각하고, 다 쓸데없는 말이고 진실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무당을 싫어하고 사람과 귀신이 섞여 있는 곳에는 병이 들기 때문에 분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싫어했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한 관직, 어떤 개경의 도로와 어떤 길을 관리하는 관직자에 임명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개성 안에 있는 무당집들을 다 성 밖으로 옮기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모시고 있었던 음사라 그래서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음란한 제사들을 다 철거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행위를 했냐면 구룡산에 올라가서 구룡산 산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 산신이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신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묘의 사당의 문이 열려 있을 거잖아요. 열려 있으면 그 신상이 보였나 봐요. 그 신상을 향해서 활을 쐈답니다. 이 사람도 재정기는 아닙니다. 활을 팍 쐈는데 갑자기 더 웃긴 게 회오리 바람이 확 일면서 사당의 문이 팍 닫혔답니다. 그래서 화살을 막았답니다. 그래서 이 구룡산신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영험함을 증명한 거죠. 나는 이 정도는 뭐 방어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함유일도 쿨하게 이제 인정해 준 거죠. 인정. 넌 영험하네. 인정. 인정해. 그러니까 이게 당시 고려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영험함이 중요한 기준이다.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일화가 있는 것이 또 구룡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산신이 우리가 산이 있으면 또 한국은 뭘로 둘러싸여 있죠? 바다요. 그렇죠. 네. 바다신, 물신들도 많습니다. 이 바다신 혹은 물 강신들은 용으로 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용신, 용왕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강 등 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유일이라고 하는 사람 관련이 많은데요. 함유일이 굉장히 많은 이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네. 어지간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엔 지방관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지방관으로 나가게 됐는데 황주라고 하는 지금의 황해도라고 찾아보니까 황해도에 위치하는 어떤 황주라는 지역의 어떤 지방관으로 갔는데 여기에 이 황주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부속되어 있는 자그마한 행정구역이 봉주라고 있었는데 이 봉주라고 하는 곳에 휴류암, 발음하기 어려운데 휴류암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연못이나 자연 호수겠죠. 네.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영험한 연못이다라고 불렀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뭔가 영험함을 증명하는 신이 살고 있었던
받고 그렇게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내왔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여기에 무슨 신인지 안 나오긴 하는데 조선시대 때 편찬된 신증동국 여지승람을 살펴보면 신용담이다. 신비한 용이 사는 연못이다라고 명명되어 있는 거 봐서는 용신이었던 것 같아요. 용신이 사는 영추, 영험한 연못에 함유일에 또 한번 또 시험을 또 하러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너네들이 야, 저거 영어마다며 어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네. 테스팅 베드 같은 거죠. 시험을 또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어떤 시험을 또 이번에 하냐라고 하면은 활을 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연못에 활 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을 모아서 연못에 오물, 더러운 물과 쓰레기죠. 쓰레기를 가득 채웠답니다. 다 버리게. 쓰레기를. 됐다. 다 채웠답니다. 연못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구름이 막 일더니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랑 바람이 확 휘몰아쳤답니다. 그러고 나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놀라서 막 나자빠졌는데 잠시 뒤에 사람들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하늘이 다 개이고 비가 그친 다음에 가보니까 그 함유일이 시켜서 버렸던 그 쓰레기들이 다 연못 밖으로 나와서 저기 언덕 위로 옮겨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유일의 시험을 통과한 거죠. 또 함유일도 그러니까 냅둔 거죠. 예, 통과. 근데 여기서는 통과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왕한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그래서 자기 신하한테 명령을 해서 국가 단위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선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영험하다. 네, 진짜 얘는 국가 단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구나라고 해서 국가 단위의 제사 대상으로 승격시켜 줍니다. 근데 아마 살펴보면 이 신이 보여준 능력은 강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국가에서도 제사 대상으로 포섭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유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런 성격의 진짜 웃긴 사람이다.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사람 같아요. 네, 맞아요. 이외에도 몇 건 더 있거든요. 아, 진짜 웃기네. 모두가 다 믿으면 괜히 그걸 꼬아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믿을만 한 거 맞아? 이렇게. 그리고 다 테스트 한번 해보고. 아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은 게 이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이거 다 그 집부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험해 인정. 약간 이렇게 그쵸. 쿨하게 네. 해주는 게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측면이 다 고려 사람들이 어찌됐건 귀신이 실제 하는지의 여부를 영험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증거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신이 또 우리나라에는 또 수많은 성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산성을 비롯해 네. 수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곽과 해자를 관리하는 신인 성황신 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앙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뭐 기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 약간 애매하죠.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성황신이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도시의 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중국에서 기원한 신인데 이게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한반도에서 수많은 이제 성황신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귀신의 얘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성황신 같은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도 성황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자신들이 새로운 쌓은 성들의 어떤 안위를 좀 기원하는 식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설치하기도 하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신인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이제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주 지역의 지방관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전주에도 성황신이 있었나 봐요. 아마 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규보도 사실 함유일과 비슷한 그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라서 약간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노무편이라고 해서 늙은 무당을 자기 옆집에 늙은 무당이 살았대요. 그 무당이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혹세무민하는 사람이고 그걸 밤마다 너무 시끄럽죠. 구슬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싫어. 얘를 내쫓고 싶은데 근데 하필 그때의 나라에서 이 무당들을 성 밖으로 내쫓는다라는 그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걸 기뻐하면서 이제 늙은 무당의 형상을 묘사하면서 이런 애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상을 쓴 글이 있는데 그게 사실 현재에서는 무속을 연구하는 되게 중요한 글입니다. 다 어떻게 구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빙의를 하는지 이런 거 다 증명이 돼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도 그 이규보가 딱 얘기를 합니다. 함유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됐을 텐데라고 얘기를 직접 하거든요. 비슷한 주파수가 많네요. 함유일의 방침을 굉장히 비슷한 게 따랐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평소에 나는 전주에 있을 때 성황당에 가는 일이 전혀 없었다. 평소에. 근데 문제는 하루는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하필 내가 그날 성황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황당에 가니까 그 당 사당 아래에 당 아래에서 이제 그 성황신한테 절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황신, 이때는 성황신들이나 산신을 대왕이라고 보통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 성황 대왕이 이규보 보고 뜰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대청 그 당 위로 올라가서 절을 하니까 이제 그 성황 대왕이 이제 편한 차림으로 앉아 있다가 이제 대화를 하려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황신이랑 이제 술잔을 기울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황신이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내가 들어보니까 목관, 그러니까 지방관이 요사이에 12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새로 간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규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성황신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국사를 12국사를 편차했는데 왜 나 안 갖다 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여러 아이들이 있어. 내한테 여러 자식이 있어서 읽히고 싶은데 12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몇 권 좀 보내줘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규보가 그래서 알겠다 보내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 동시에 성황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전주 지역에 아마 향리인 것 같습니다. 전주 지역의 향리의 우두머리인 누구누구 아무개 씨는 쓸만한 사람인데 좀 보살펴줘, 좀 잘 챙겨줘라고 또 이렇게 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규보도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규보도 이제 하나 물어본 거죠. 자기도 이제 뭔가 저 사람 요구하는 거 들어줬으니까. 근데 이규보가 이제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답니다. 성황신한테. 네. 그랬더니 그 성황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수레가 길 가던 수레가 바퀴를 연결한 축이 있잖아요. 그 축이 딱 무너진 수레를 보고서 저게 너와 같아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퀴 빠진 수레가 이규보가 같다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올해 안에 이 고을을 떠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파면 될 거야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잠시 뒤에 근데 당신은 어찌됐건 귀하게 되긴 할 거니까 꼭 알고 있어라. 당신은 귀하게 될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규보가 딱 꿈에서 깹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이 전라도 지역의 알렴사라고 하는 어떤 지방관으로 와 있었던 노씨 성을 가진 어떤 지방관이 이제 12국사라고 하는 걸 실제로 간행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했어서 이 간행된 이 12국사를 가지고 이제 성황단에 가서 바치고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성황신이 좀 잘 봐달라고 당부했던 그 아무개를 안 그래도 이규보가 좀 혼내려고 했었는데 잘못한 게 있어서 그냥 이 말 듣고 그냥 용서해 줬답니다. 이렇게 넘겨주고서 또 하나 딱 그 해에 자기 동료랑 싸워서 이규보가 파면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겪었음을 이제 이규보는 자신의 그 일종의 일기 혹은 자신의 경험담을 써서 문집에 남겼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규보도 이 귀신이나 신의 존재를 조금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음에도 이러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했었다라고 이제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런 성황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황신의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당시의 신들은 인격신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 수 있고 가족을 유지한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구룡산신도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 부부가 되거나 가족이 있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사업인 거죠. 네. 가업. 네. 가족 사업. 네. 그 산을 주관하거나 네. 이 성곽을 다스리는 일이 일종의 가족 사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고려시대 신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고려시대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귀신들이 인간의 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제의 숭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선 이번 시간에는 산신, 용신, 성황신까지 다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조선 전기의 귀신 얘기도 새벽쌤, 조르디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고려시대 다른 신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인만세 역사공작단은 다음 이 시간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찾아뵙도록 맞다. 하겠습니다. 이거 자르지 마. 뭐지? 그도도 귀신이다. 얼굴이 시뻘개졌어. 순간적으로 귀신이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저희 만인만세 역사공작단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